1999년 10월 제주도 대전에서 온 모녀가 있었습니다. 식당 일로 평생을 버텨온 어머니와 그 어머니에게 생애 첫 여행을 선물한 딸. 두 사람은 서귀포 해안마을의 작은 민박에서 3박 4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성산일출봉에 올랐고 바다 앞에서 김밥을 먹었고 감귤밭 사이 돌담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웃었습니다. 52해를 사는 동안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여행 셋째 날 밤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방에는 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렌터카는 이틀 뒤 해안절벽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바다 실족사로 추정했지만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24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봄 폐업한 그 민박 부지에 굴착기가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돌담을 허무는 과정에서 땅속 70cm 아래에 묻혀있던 유골 두 구가 발견됩니다. 24년 동안 감귤밭 돌담 아래 나란히 누워있던 두 사람. 그들은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제주 여행 떠난 모녀 실종. 24년 후 돌담 밑에서 발견되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명숙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지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불을 켜면 대전 중앙시장 골목은 아직 컴컴했습니다. 찬물에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안쪽 명숙이네 백반의 철문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가 열렸습니다. 쌀 2마를 씻어 밥솥에 안치고 된장찌개 육수를 올리고 반찬 12가지를 준비하는 동안 날이 밝았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감자조림, 멸치볶음, 두부구이.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시장 상인들이었으니까요. 입맛 까다로운 사람들 앞에서 반찬 맛이 떨어지면 다음 날부터 발길이 뚝 끊기는 것이 백반집의 세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잠깐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저녁 준비, 저녁 영업이 끝나면 설거지, 설거지가 끝나면 행주를 삶고 내일 장볼 것을 메모지에 적고 그제야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어 있었지요. 이 생활을 7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수가 세상을 떠난 것은 1992년 여름이었습니다. 간암이었지요.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진단받은 지 석 달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45의 나이였습니다. 태수는 대전의 한 인쇄소에서 20여 년을 일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했지만 집에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주는 그 시절 흔한 가장이었지요. 장례식장에서 명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물은 장례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밤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혼자 삼켰습니다. 수진이가 18, 민호가 15이던 해였습니다. 가장을 잃은 집안의 무게가 고스란히 명숙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태수가 남긴 것은 2층 슬레이트 주택의 전세금과 약간의 보험금 뿐이었지요. 명숙은 장례를 치르고 나흘 만에 중앙시장 골목에 빈 가게를 얻어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가진 돈을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장사를 배운 적은 없었지만 밥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이 있었고 시장 사람들 입에 맞는 집밥의 감각이 있었지요. 장사는 첫 해부터 제법 되었습니다. 크게 남는 것은 없었지만 두 아이 밥값과 학비는 댈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듯 동생 민호를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았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빨래를 걷고 저녁밥을 해놓고
동생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대학 진학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휘어가는 것을 매일 보면서 학비 부담까지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지는 대전의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격리 보조로 시작해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반년 만에 무역사무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수지는 시장에서 소고기를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불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명숙은 그날 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동생 민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보병 부대에 배치되었지요. 민호가 떠난 뒤 대전 집에는 명숙 혼자 남았습니다. 수진이 간간히 들르긴 했지만 회사 근처에 자취방을 얻은 터라 집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1999년 9월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명숙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지요. 배추를 절이는 어머니의 손을 보며 수지는 속으로 가슴이 아렸습니다. 갈라진 손톱, 거칠어진 손등, 52살인데 60이 넘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수진이 밥상 앞에 앉으며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 안에는 제주행 왕복 항공권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출발, 10월 18일 귀환, 3박 4일, 그리고 수진이 직접 손으로 쓴 일정표 1장. 우리 제주도 가자, 나랑 둘이. 명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돈이면 적금을 들라고, 전세금 보태라고, 비행기 타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엄마, 나 입사하고 1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은 거야. 엄마 데리고 어디 한번 가보고 싶었어. 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나 낳고 어디 한 번이라도 놀러 가본 적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7년 동안 시장이랑 집만 왔다 갔다 했잖아. 딱 한 번만 나랑 같이 받아보자. 명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날 저녁, 수지는 강원도 부대에 있는 민호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야, 나 엄마 데리고 제주도 간다. 민호는 전화기 너머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대단하다. 엄마 잘 모시고 다녀. 나도 전역하면 엄마 데리고 어디 갈 거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려.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줄게. 전화를 끊은 뒤 민호는 내무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니 자기까지 기분이 좋아졌지요. 그 전화가 민호가 누나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1999년 10월 15일 금요일 새벽부터 명숙은 부산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몰랐지요. 갈아입을 옷 2벌, 세면도구, 비상약, 그리고 오래 고민하다가 장롱 서랍에서 검정색 송화방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명숙은 몰래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남편 태수와 함께 10여 년간 부어온 적금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800만 원. 부부가 아이들 대학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었지만 수진이 대학을 가지 않았으니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명숙은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수진에게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25살, 이제 시집갈 나이. 전세금이든 혼수 비용이든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고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다 앞에 앉아 건네주면 좋겠다고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그 봉투에 담아서 수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녀는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김포공항행 버스를 탔습니다. 명숙에게는 고속버스도 오랜만이었지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을 풍경을 보며 명숙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긴장했어? 아니,
안 했어. 손이 왜 그래? 명숙은 무릎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피식 웃으며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김포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숙은 공항 안에 들어서자 주눅이 들었습니다. 높은 천장, 번쩍이는 전광판,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명숙에게는 다른 세계나 마찬가지였지요. 수진이 체크인 수속을 하는 동안 명숙은 대합실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여자가 작은 은색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접히는 휴대전화였지요. 명숙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집 전화와 시장 가게의 벽걸이 전화가 전부였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을 때 명숙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지요. 수진이 옆에서 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엔진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순간 명숙은 수진의 팔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엄마, 눈 떠봐, 창밖 봐. 명숙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 너머로 땅이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 구름이 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얀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는 풍경. 명숙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1년 동안 월급을 아껴 모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1시간 남짓 만에 제주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바람이 달랐습니다. 대전의 건조한 가을 바람과는 다른 짭짤하고 축축한 바람이었지요. 하늘은 높고 맑았고 공기 속에 어딘가 달콤한 귤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공항 앞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습니다. 하얀색 현대 아반떼. 수진이 운전석에 앉고 명숙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수진은 2년 전에 운전면허를 땄지만 실제로 운전할 일이 거의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서귀포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왼쪽으로는 현무암 돌담 사이로 감귤밭이 이어졌고 오른쪽으로는 쪽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오후 햇살에 바다 위가 반짝반짝 빛났지요. 명숙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야, 바다가 이렇게 파란 거는 처음 본다. 엄마, 제주 바다가 원래 이래. 내일 더 예쁜 데 갈 거야. 더 예쁜 데가 있어? 있어. 엄마 놀랄 거야. 명숙은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쉰두해를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 창밖에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운전하면서 몇 번이나 옆을 힐끗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걱정도, 피로도, 고단함도 없는 그저 순수하게 즐거운 얼굴. 서귀포시 남원읍에 접어들자 길이 좁아졌습니다. 해안 마을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 양쪽으로 돌담이 줄지어 서 있었고 담 너머로 감귤나무가 빼곡했지요. 감귤은 아직 파르스름한 것이 수확철이 덜 된 모양이었습니다. 민박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마을 안쪽 감귤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야 했거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없던 시절이라 수지는 미리 받아 적은 약도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돌담이 기역자로 꺾이는 모퉁이를 돌자 원텐의 민박이라고 손으로 쓴 나무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은 시멘트 바닥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고무 대야와 빨래, 건조대가 서 있었지요. 건물 뒤로 감귤밭이 이어졌고 밭 가장자리를 따라 제주 특유의 검은 현무암, 돌담이 길게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방은 3개였는데 모녀가 배정받은 방은 안쪽 끝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2채와 작은 경대, 선풍기 하나가 있었고 벽에는 제주 풍경 달력이 걸려 있었지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하나 공용이었습니다. 고원태가 마당에서 모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옵서,
먼 데서 왔수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이 팬 주름, 투박한 손, 57살의 고원태는 전형적인 제주 시골의 농부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위에 조끼를 걸치고 고무신을 신고 있었지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딸이랑 같이요. 아이고, 대전서. 먼 데서 오느라 고생했수다. 방에 집 놓고 쉬십서. 아내 송말순이 부엌에서 나와 귤 한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53살의 말수는 작고 마른 체구에 말수가 적은 여자였습니다. 귤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지요. 우리 밭에서 딴 거우다. 아직 좀 시큰한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맛 봐보십서. 명숙은 연신 고맙다며 귤을 까 물었습니다. 새콤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시장에서 사 먹던 것과는 다른 싱그럽고 진한 맛이었지요. 야, 수진아. 여기 귤은 시장 귤이랑 아예 다르다. 수진도 하나 까먹으며 웃었습니다. 긴 여정의 피로가 어느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10월 16일 토요일, 모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산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려다본 성산일출봉은 거대한 왕관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입을 벌린 채 한참을 올려다보았지요. 이게 다 산이야? 산이라기보다 화산이래, 엄마. 옛날에 바다에서 솟아올랐다고. 오르막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턱에 이르자 명숙은 숨이 차서 돌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매일 서서 일하는 사람이라 다리 힘은 있었지만 가파른 계단은 또 다른 문제였지요. 엄마, 쉬었다가 급할 거 없어. 수진이 물을 건넸습니다. 명숙은 물을 마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 발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포구에 정박한 배들이 손톱만하게 보였지요. 여기서도 충분히 예쁜데. 꼭대기에 가면 더 대단해. 조금만 더 가자. 15분을 더 올라 정상에 섰을 때 명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분화구가 움푹 파여 있었고 분화구 안에는 풀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바다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흐릿하게 녹아드는 풍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있었어. 명숙은 난간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셌지만 기분 좋은 바람이었습니다. 수진이 일회용 카메라를 꺼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사진 찍자. 지나가던 관광객에게 부탁해 둘이 나란히 선 사진을 찍었습니다. 명숙은 사진 찍히는 것이 어색에 뻣뻣하게 서 있었지만 수진이 엄마 웃어 하자 볼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그 사진이 24년 뒤 흙 속에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의 두 사람은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었지요. 오후에는 천지연폭포를 보고 중문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모래밭에 나란히 앉아 근처 가게에서 사온 김밥을 먹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짙었고 갈매기가 머리 위를 돌았지요.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앉아서 바다 구경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다. 앞으로 많이 오면 되지. 이 나이에 무슨. 엄마, 52살이잖아. 아직 젊어. 명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바다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말했지요.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면 같이 왔을 텐데.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저녁이면 민박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원태가 마당 한쪽에 놓아둔 평상에 앉아 바람 소리를 안주 삼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고원태는 제주 소주 한라산을 한 병 들고 나와 한 잔 하십서 하며 잔을 건넸습니다. 명숙은 원래 술을 잘 못했지만 여행지의 기분에 취해 소주 한두 잔을 받았습니다. 고원태는 자기 잔을 채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요. 감귤 농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한라봉이라는 새 품종이 나왔는데 재배가 까다롭다는 것, 관광객이 줄어서 민박 운영도 빠듯하다는 것. 명숙은 듣다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도 남편이 일찍 갔어요. 7년 됐지요. 혼자 식당 하면서 애 둘 키웠는데 큰애가 이번에 돈 모아서 여행을 시켜줬어요. 고원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수다. 효녀가 따로 없수다. 여행 경비도 다 제가 모은 거예요.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지요. 200만 원 모았거든요. 비행기표, 렌터카, 숙박, 밥값 다 넣어서 엄마한테는 쓰고 남은 돈 용돈으로 드리려고요. 명숙이 딸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이 앞에서 돈 얘기를 왜 해? 괜찮아요, 엄마. 원태 아저씨도 다 아는 사이잖아. 고원태는 웃으며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 그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은 것을 어스름한 마당의 불빛 아래에서는 아무도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고원태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사채업자 김 사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이틀 전 전화가 왔었지요. 고 사장, 이번 달 이자도 안 낼 거요? 내가 직접 내려갈까? 2,300만 원, 이자가 이자를 먹고 불어난 빚, 감귤 수확이 끝나도 절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원태는 평상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도 날이 좋을 거우다. 푹 쉬십소. 그 말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밤, 안방에 누운 고원태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무섭고 끔찍한, 그러나 떨쳐낼 수 없는 생각이었지요. 여행 셋째 날인 10월 17일 일요일, 마지막 날이라는 아쉬움이 아침부터 명숙의 표정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거지? 응, 내일 아침 비행기야. 그래도 오늘 하루 남았잖아. 오전에는 해안길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좁은 산책로에 억새가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지요. 명숙은 걸음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고, 대전에는 이런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서귀포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수지는 건어물을 2봉지 샀습니다. 멸치 한 봉지와 갈치 속젓 한 봉지, 어머니의 백반집 동료들에게 나눠줄 것이었지요. 그리고 초콜릿 한 상자도 샀습니다. 이건 민호 줄 거야. 부대로 보내주려고. 명숙이 웃었습니다. 그래, 민호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 보내줘야지. 시장 골목에서 흑돼지 구이도 먹었습니다. 두툼하게 썬 고기를 숯불에 구워 마늘과 멜젓에 찍어 쌈으로 싸 먹었지요. 명숙은 한 점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육지 고기랑 아예 다르다. 맛있지? 제주 흑돼지가 원래 유명한 거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주 올 보람이 있다. 해가 기울어 민박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감귤밭, 너머로 바다 위에 노을이 깔렸고 돌담 위로 바람이 불어왔지요. 수진이 마당에서 일회용 카메라로 노을을 찍었습니다. 명숙은 방에 들어가 작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엽서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지요. 민호에게 쓰는 엽서였습니다. 민호야, 엄마 지금 제주도에 왔다. 누나가 데려왔어. 바다가 너무 예쁘다. 너도 저녁하면 같이 오자. 건강해라. 엄마가. 수진이 방으로 들어오다가 어머니가 엽서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한 장 찍었지요. 셔터 소리에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갑자기 왜 찍어? 예쁘니까. 엄마가 편지 쓰는 거 처음 봐서. 엽서야, 엽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야 했기에 짐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수지는 출발 전에 용머리 해안에 잠깐 들르자고 했지요. 거기 절벽이 바다 쪽으로 쭉 나가 있대. 엄마 좋아할 거야. 그래, 가자. 마지막이니까. 명숙은 이불 속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응,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7년치의 고단함과 미안함과 감사함이었지요. 수지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 9시가 지나
민박에 불이 꺼졌습니다. 바깥은 고요했습니다. 감귤밭 너머로 바다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고 돌담 위를 넘어온 바람이 10월의 밤 공기를 데리고 마을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무수히 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는 볼 수 없는 제주의 밤하늘이었습니다. 강명숙과 강수진이 이 세상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바깥 안방에서 고원태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모녀가 대전에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에서 명숙이네 백반, 바로 옆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김정옥은 그날 점심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제주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약속을 해둔 터였지요. 오전 비행기를 타면 점심 전에는 대전에 도착할 텐데 1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명숙의 집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벨만 울리고 아무도 받지 않았지요. 수진의 휴대전화도 걸어보았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했나 보다. 정옥은 일단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수진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강수진 씨 어머니 연락처 아세요? 수진 씨가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정옥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수진이는 입사 이후 단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파도 나가고 태풍이 와도 나가는 아이가 아무 연락 없이 출근을 안 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었지요. 정옥은 곧바로 강원도 인제 부대에 있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너 엄마한테 연락돼? 아니요, 아줌마. 저도 어제부터 전화하는데 안 받으세요. 누나 전화도 꺼져 있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줌마, 혹시 엄마 언제 돌아오기로 한 거 아세요? 오늘 오전 비행기라고 했어. 근데 아직 집에 안 왔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항공사에 확인해 볼게요. 민호는 부대 행정반의 전화를 빌려 800번호 안내에 전화했습니다. 하나하나 수소문한 끝에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 탑승자 확인을 요청했지요.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10월 18일 오전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 강명숙, 강수진 두 사람 모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튿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10월 20일 대전 둔상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민호는 군에서 외출이 불가능했기에 정옥이 대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지요. 대전에 사는 모녀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월요일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고, 연락이 사흘째 안 된다고. 접수 서류가 작성되었고 즉시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협조 요청이 내려갔습니다. 서귀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오창수 경위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44살 서귀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형사였지요. 관할 지역의 골목골목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경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렌터카 추적이었습니다. 수진이 제주공항 앞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하얀색 현대 아반떼.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업체에 연락하니 차가 반납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반납 예정일은 10월 18일이었는데 나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업체 쪽에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진의 전화가 꺼져 있어 닿지 못했다는 것이었지요. 오 경위는 관할 파출소와 순찰차에 해당 차량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23일 오전 차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서귀포시 남원읍 해안도로, 민박에서 동쪽으로 4k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해안 절벽 위 갓길에 차가 세워져 있었지요. 차 주변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 경위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전석 시트 위에 열쇠가 놓여 있었고 뒷좌석에는 수진의 가방 하나가 있었지요. 가방 안에는 지갑과 접이식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속 현금은 3만 원 남짓, 신분증과 체크카드도 그대로였습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오경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가 세워진 곳에서 도로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낮은 돌담 너머로 바로 해안 절벽이었습니다. 높이 20여 미터, 절벽 아래로 검은 현무암 바위가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파도가 들이치고 있었지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미끄러지거나 뛰어내리지 않는 한 절벽 아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오경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해경에 수색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한 척과 잠수 인력 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절벽 아래 해역을 중심으로 방형 2km를 수색했지요. 이틀에 걸친 수색이었습니다. 결과는 없었습니다. 시신도 옷 조각도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 측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이 해역은 조류가 세고 수심이 깊어 추락한 경우 시신이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히 사고 추정 시점부터 발견까지 닷새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오경희는 그 의견을 수사 일지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바다에 빠졌다. 밤에. 그것도 절벽 위 도로에서. 채는 가방과 지갑이 멀쩡히 남아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었습니다. 오경희는 수사의 방향을 넓혔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모녀가 묵었던 원텐의 민박이었습니다. 10월 24일 오전 오경희와 후배 형사 한 명이 민박을 방문했습니다. 감귤밭 사이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슬레이트 지붕 건물 앞 마당에서 고원태가 감귤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경찰이 왔다는 말에 고원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녀가 안 돌아왔수가? 오경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고원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 났구만. 고원태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10월 17일 저녁 8시쯤 모녀가 차를 몰고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밤에 외출하는 것이 좀 의아했지만 손님 일이라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지요. 다음 날 아침방을 보니 짐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어서 아침 일찍 어딘가 관광을 나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돌아올 줄 알았수다. 근데 안 오고 그 다음 날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니까 짐을 방 한쪽에 치워뒀수다. 오경희가 물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우다. 평소처럼 인사하고 나갔수다. 두 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다투거나 우울해 보이거나 한 적은요? 고원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혀. 어머니도 딸도 내내 좋아하셨수다. 제주가 좋다고, 바다가 예쁘다고 연신 웃고 다녔수다. 아내 속말순도 불려 나왔습니다. 말순의 진술도 남편과 같았지요. 저녁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 갔는지는 모른다. 다음 날부터 기다렸는데 안 왔다. 다만 오경희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말순이 진술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것,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 질문에 대답할 때도 남편 쪽을 흘끗 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는 것. 오경희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속말순, 진술 중 시선 회피, 확인요. 그러나 시선을 피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긴장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민박방을 수색했습니다. 안쪽 끝방에 모녀의 짐이 한쪽에 치워져 있었습니다. 명숙의 여행, 가방 하나, 수진의 가방 하나. 가방을 열어보니 갈아입을 옷까지, 세면도구, 비상약, 수진이 시장에서 산 건어물, 봉지 2개와 초콜릿 한 상자도 그대로였습니다.
민호에게 보내려던 초콜릿이었지요. 오후 경위는 소지품 목록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전에 민호에게 확인한 결과 명숙은 평소 검정색 송화방을 늘 들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여행 갈 때도 가져갔을 것이라고. 방 안 어디에도 그 가방은 없었습니다. 렌터카 안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모든 소지품, 어디에도 검정색 손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끼고 다니시던 금반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결혼할 때 해주신 건데 어디 가실 때 절대 안 빼시거든요. 짐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금반지도 없었습니다. 오 경위는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검정색 손가방과 금반지 두 가지가 사라진 것, 바다에 빠졌다면 몸에 지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에도 채도 없다는 것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소지한 채 어딘가로 갔다는 뜻이었지요. 어딘가. 그 어딘가가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경위는 고원태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했습니다. 혹시 다른 투숙객은 없었습니까? 그때는 비숙이라 그 모녀분만 있었수다.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은요? 없수다. 이 동네가 워낙 외진데라 낯선 사람 오면 바로 눈에 띄는데. 민박에서 절벽까지 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분이면 가수다. 해안도로 따라 쭉 가면. 진술에 뚜렷한 모순은 없었습니다. 고원태의 알리바이를 확인할 제3자가 없었지만 그를 의심할 직접적 근거도 없었지요. 외진 마을의 민박 주인이 손님과 저녁에 인사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갔지만 하나하나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바다 실족사 가능성, 시신이 나오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 해안의 조류 특성상 시신이 먼 바다로 유실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기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지요. 자진, 실종 가능성. 명숙은 빚이 없었고 대인 관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입사 1년 차에 의욕이 넘쳤고 어머니와의 사이도 좋았지요. 두 사람이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 물증이 없었습니다. 렌터카에서 혈흔이나 외부인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고 주변 마을에서 수상한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증언도 없었지요.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수색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수사 인력은 다른 사건으로 돌려졌고 강명숙, 강수진 모녀 실종 사건은 장기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서류는 형사과 미제 사건 캐비닛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경위는 캐비닛 문을 닫으며 자신의 수첩에 적어둔 그 메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송말순, 진술 중 시선 회피. 확인요.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1999년 12월 강원도 인제부대에서 긴급 휴가를 받은 민호가 제주에 왔습니다. 22살의 청년은 군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제주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귀포까지 내려왔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돈이 없었지요. 가장 먼저 간 곳은 누나의 차가 발견된 해안 절벽이었습니다. 12월의 제주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절벽 위에 서자 바람이 온몸을 밀어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바위 사이로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지요. 거세고 차가운 바다였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 거야? 엄마랑 누나가? 왜? 뭐 하러 밤에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절벽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갈 이유가 없었지요. 민호는 원텐의 민박에도 갔습니다. 고원태가 마당에서 민호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아들이었수가 먼 데서 왔구만. 고생이 많수다. 민호는 민박 주변을 걸었습니다. 감귤밭 사이 돌담길. 어머니와 누나가
이 길을 걸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돌담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고원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은 경찰서에서 가져갔을 거우다. 좋은 분들이었는데 안 됐수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돌담 위에 앉은 바람이 민호의 뒤통수를 스쳤습니다. 감귤밭에서 익어가는 귤 냄새가 바람에 섞여 왔지요. 바로 그 돌담 아래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땅 속에 어머니와 누나가 누워 있다는 것을 민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왔습니다. 새천년이라는 말이 온 나라에 울려 퍼졌지만 민호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역한 민호는 대전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의 생산직이었지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한 자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백반집은 실종 이후 문을 닫았고 가게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누나의 집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세금으로 버티며 혼자 살았지요. 어머니의 방에는 앞치마가 부엌 못에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빗과 핸드크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나의 방에는 회사에서 쓰던 다이어리가 책상 위에 펼쳐진 채 있었지요. 10월 15일 칸에 제주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방들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사람들의 방이니까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요.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를 찾으려면 건강해야 했으니까요. 틈만 나면 서귀포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명숙, 강수진 실종 사건입니다. 새로운 소식 있습니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민호의 어깨가 조금씩 더 처졌습니다. 매년 10월이면 민호는 제주를 찾았습니다. 연차를 내고 야간 고속버스를 타고 새벽에 목포에 내려 첫 배를 탔습니다. 비행기 삭스를 아끼기 위해서였지요.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제주에 도착하면 시외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갔습니다. 렌터카가 발견된 해안 절벽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원읍 마을을 걸으며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두리번거렸지요.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1990 입구 년 10월에 이 근처에서 이상한 일 없었습니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른다고. 그런 일은 듣지 못했다고. 2001년에도, 2002년에도, 2003년에도 민호는 제주를 찾았습니다.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그래도 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마저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머니와 누나를 기억하고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니까요. 2004년 서귀포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오창수 경위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가 왔지요. 강민호 씨, 오창수입니다. 제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예. 끝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후임에게 인계는 해두었습니다만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지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던 시절 내 식구가 대전 엑스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명숙은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웃고 있었고 수지는 중학생 교복 차림에 두 손으로 V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지요. 사진 속 네 사람 중 셋이 떠나고 민호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1999년에 쓰던 삐삐와 시티폰은 사라지고 사람들 손에 조그만 컬러 화면 전화기가 들렸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꿔놓았고 텔레비전은 납작해졌습니다. 대전역에는 고속철도가 들어왔고 제주에는 올레길이 생겨 관광객이 몰려들었지요. 세상은 변했지만 민호의 시간만은 1999년 10월에 멈춰 있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의 미제 사건 캐비닛 안에서
강명숙, 강수진 실종 사건 서류가 먼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남원읍의 그 작은 마을에서는 감귤밭 가장자리 돌담 위로 해마다 감귤이 익고 또 익었습니다. 봄에는 하얀 꽃이 피고 여름에는 초록 열매가 달리고 가을이면 주황색으로 물들었지요. 돌담 아래 70cm, 그곳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 2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23년 4월 서귀포시 남원읍, 한때 원텐의 민박이 있던 자리는 이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민박 건물은 10여 년 전에 폐업했지요. 슬레이트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았고 벽에는 금이 갔습니다. 마당에 놓여있던 평상은 비바람에 썩어 주저앉았고 부엌 창문은 유리가 깨진 채 바람에 덜커덩거렸습니다. 마당과 감귤밭을 가르던 시멘트 담장에는 이끼가 두텁게 끼어 있었지요. 감귤밭도 방치된 지 오래였습니다. 나무가지는 제멋대로 뻗어 서로 엉켜 있었고 자풀이 무릎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때 고원태가 정성 들여 가꾸던 밭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지요. 다만 밭 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쳐진 돌담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검은 현무암 돌이 정교하게 맞물려 쌓인 제주 특유의 돌담.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돌담만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고원태는 2020년에 이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아내 송말순이 2019년 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혼자 남은 고원태는 거동이 불편해져 서귀포 시내의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부지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팔렸고 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요. 감귤밭은 누구도 돌보지 않았고 건물은 점점 허물어져 갔습니다. 2022년 말 서울의 한 리조트 개발업체가 이 부지를 최종 매입했습니다. 남원읍 해안에 소규모 풀빌라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지요. 부지 정리와 철거 작업이 2023년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수요일 오전 노란색 굴착기 한 대가 감귤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사 양동혁은 서귀포에서 20년 넘게 철거와 토목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49살, 현장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지요. 그날의 작업은 감귤밭, 가장자리, 돌담을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설계 도면상 돌담이 있는 자리에 리조트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었거든요. 양동혁은 굴착기 버킷으로 돌담 상부를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제주 돌담은 시멘트 없이 돌과 돌을 맞물려 쌓는 것이라 위쪽을 건드리면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구조입니다. 검은 현무암 돌들이 우르르 쏟아졌지요. 돌담 한 구간을 허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을 걷어낸 자리의 땅이 이상했습니다. 주변 토양은 제주 특유의 단단한 현무암질 흙이었는데 돌담이 서 있던 바로 아래만 유독 흙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색깔도 달랐지요. 주변은 붉은 빛이 도는 흙인데 그 부분만 검고 질퍽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누군가 파헤친 뒤 다시 메운 것처럼. 양동혁은 잠시 굴착기를 멈추고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경력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버킷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보았습니다. 20cm, 30cm. 흙이 부드러웠습니다. 보통 제주 땅이라면 삽도 잘 안 들어가는 단단한 토양인데 여기는 마치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무른 흙이었지요. 버킷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감귤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뻗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양동혁은 버킷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뼈였습니다. 양동혁은 굴착기 엔진을 껐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닷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지요. 양동혁은 조종석에서 내려와 흙 위에 드러난 것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뼈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흙 사이로 여러 개의 뼈가
엉켜 보이고 있었지요. 양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간 땅을 파는 일을 해왔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현장 감독에게 먼저 전화했고 감독은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정오 무렵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지요. 발굴에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국과수 직원들이 붓과 소형삽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고고학 발굴 현장처럼 천천히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이 진행되었지요. 흙 한 삽 걷어낼 때마다 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돌담 아래 약 70cm 깊이 유골 두 구가 나란히 누운 채 발견되었습니다. 한 구는 비교적 체격이 큰 성인이었고 다른 한 구는 약간 작았습니다. 두 유골 모두 20년 이상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지요.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함께 묻혀있던 물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낡아 삭은 운동화 2켤레, 한 켤레는 크기가 235mm 정도였고 다른 한 켤레는 245mm쯤 되었습니다. 녹슨 금속 단추가 달린 1000조각, 한때 재킷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요. 그리고 하나 더, 플라스틱 외장이 누렇게 변색된 일회용 카메라 한 대. 현장을 지휘하던 서귀포경찰서 강력반 박진우 경감은 그 카메라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일회용 카메라, 1999년이면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기 전이었지요. 여행객들이 흔히 쓰던 것이 바로 이 일회용 카메라였습니다. 박 경감은 현장에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 확인 부탁합니다. 이 부지 주소로 관련된 사건이 있는지. 남원읍 해안마을 민박. 30분 뒤 회신이 왔습니다. 있습니다. 1999년 10월 강명숙 강수진 모녀 실종 사건.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민박 투숙 중 실종. 렌터카 해안도로에서 발견. 시신 미발견. 미해결. 박진우 경감은 전화를 끊고 발굴 현장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구의 유골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감귤밭 돌담 아래 70cm 깊이에 24년 동안. 현장의 위치와 사건 기록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유골은 대전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장되어 있었기에 연부 조직은 완전히 분해된 상태였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DNA 감정이 필요했지요. 뼈에서 DNA를 추출하고 그것을 직계, 혈연의 DNA와 대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강민호를 찾았습니다. 46살이 된 민호는 여전히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를 찾지 못한 채 자기만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어쩐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였습니다. 4월의 어느 오후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호 씨이십니까? 서귀포경찰서 강력반입니다. 민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24년 동안 수없이 전화를 걸었던 곳. 그러나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온 것은 처음이었죠.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부지에서 유골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1999년 당시 어머니와 누나분이 투숙하셨던 민박이 있던 자리입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지요.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가 필요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호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작업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가 달려왔지만 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괜찮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수사에 진전이 있다는 말.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유골, 그것은 곧 두 사람이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민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4년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어머니와 누나가 그 민박 땅 아래에서 나왔다면, 다음 날 민호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민호의 구강 내벽에서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볼 안쪽을 가볍게 문지르는 1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절차였지요. 결과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열나흘. 그 시간이 24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공장에 출근해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었지요.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 어머니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거기 있었어? 그 돌담 밑에? 24년 동안 내가 매년 갔잖아. 그 근처를 걸었잖아. 그때 엄마가 바로 밑에 있었던 거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숨이 막혔습니다. 2023년 4월 28일 국가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지요. 민호는 서귀포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여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야 했으니까요. 서귀포경찰서 3층 회의실, 박진우 경감과 수사관 2명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경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렸지요. 유골 제1번. 미토콘드리아 DNA 및 상염색체 분석 결과 강민호 씨와 모자 관계에 해당하는 직계 혈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유골 제2번. 동일 분석 결과 강민호 씨와 남매 관계에 해당하는 직계 혈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강민호 씨의 직계 가족이 맞습니다. 1999년에 실종된 강명숙 씨와 강수진 씨로 최종 확인합니다. 24년이었습니다. 24년 동안 바다에 빠진 줄 알았던 두 사람은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남원읍의 그 작은 마을, 감귤밭 돌담 아래 70cm 깊이에 나란히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24번의 봄이 지나갔습니다. 24번의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 위로 감귤이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돌담 위에 도마뱀이 기어다녔고 고양이가 낮잠을 잤지요. 아무도 모른 채 민호가 매년 10월에 찾아왔을 때도 어머니와 누나는 바로 그 발밑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가 멍해지고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박 경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호는 물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물잔만 쥐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그것이 더 무거웠지요. 어머니랑 누나가 왜 그 땅 밑에 있습니까? 바다에 빠진 게 아니었으면 누가 거기에 묻은 겁니까? 박진우 경감이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귀포경찰서 미제사건 전담팀이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4년 전 다쳤던 사건 파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류 첫 페이지 상단에 빨간 글씨가 찍혔습니다. 재수사 개시. 이제 돌담 아래의 진실을 파헤칠 차례였습니다. 재수사의 출발점은 단순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곳이 민박 부지 아니라는 사실, 감귤밭, 가장자리 돌담 아래라는 사실, 그것은 곧 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원태. 1999년 당시 57살, 현재 81살, 서귀포 시내의 한 요양원에 거주 중, 박진우 경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고원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24년 전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이었습니다. 오창수 경위가 남긴 수사 일지, 고원태와 송말순의 진술 조서, 렌터카 발견 경위서, 해역 수색 보고서, 소지품 목록, 서류가 한 뭉치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고 가장자리가 사가 부스러지는 것도 있었지요. 박 경감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24년 전의 수사관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살피는 작업이었습니다. 고원태의 진술서, 10월 17일 저녁 8시쯤 모녀가 차를 몰고 나감. 행선지 불명. 다음날 아침 방에 짐만 남아있음. 이틀 후 짐을 방 한쪽에 치움. 송말순의 진술서, 남편과 동일한 내용, 특이사항 없음. 그런데 수사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오 경위가 연필로 남긴 메모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말순 진술 중 시선 회피 확인요. 짧은 메모였습니다. 당시에는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물증이 없었고 다른 단서도 없었으니까요. 시선을 피했다는 것만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년 뒤 돌담 아래에서 유골이 나온 지금, 이 메모의 무게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박경감은 메모 옆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박경감 팀은 고원태를 만나기 전에 그의 과거부터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재산과 채무 관계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의 기록, 금융기관 거래 내역, 신용정보 조회. 24년 전의 기록이라 확보에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하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1998년부터 1999년 사이 고원태 명의의 금융거래에 특이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통장에서 수시로 현금이 인출되었고 그 금액이 월 수입에 비해 과다했지요. 감귤 농사와 민박 수입을 합쳐도 월 20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는데 출금 규모는 그 몇 배에 달하는 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탐문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원읍에서 30년 넘게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양복순 할머니. 87살의 양, 할머니는 기억이 또렷했지요. 원태가 그 사람 노름에 미쳐 살았쭈. 서귀포 시내에 어디 가서 화투치고 포커치고 밤새 안 들어오는 날이 수두룩했죠. 말순이가 혼자 감귤 따면서 울고 있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봤수다. 다른 주민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고원태는 1998 연경부터 서귀포 시내의 사설 도박장을 드나들었다는 것이지요. 화투놀이로 시작해서 포커로 옮겨갔고 잃은 돈을 되찾겠다며 판을 점점 키웠습니다. 수사관들은 당시 서귀포 일대에서 활동하던 사채업자들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채업자는 이미 폐업했거나 사망했지만 한 사람이 살아 있었지요. 김영철. 1999년 당시 서귀포에서 사금 융업을 하던 인물. 현재 76살로 제주시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찾아가자 김영철은 처음에는 옛날 일을 기억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원태 이름을 꺼내자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원태, 기억나지? 그 사람한테 돈 꽤 빌려줬수다. 김영철이 오래된 장부를 뒤져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1999년 8월 기준으로 고원태의 채무 잔액은 2,300만 원이었습니다. 원금의 이자가 이자를 먹고 불어난 금액이었지요. 독촉을 많이 했수다.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갚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박경감이 물었습니다. 그 빚이 언제 정리되었습니까? 김영철이 장부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1999년 11월 현금으로 전액 상환. 박경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11월, 모녀가 실종된 10월,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현금으로요? 한꺼번에?
그렇수다. 봉투에 담아서 가져왔수다. 정확히 2,300만 원. 감귤 수확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한 해 순수입이 1,00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민박 수입을 합쳐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 사람이 한 달 만에 2,3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박 경감은 명숙이 가져간 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민호에게 확인했지요. 당시 어머니와 누나가 여행에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 어머니의 통장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요. 누나가 여행 경비로 250만 원 정도 모았다고 했어요. 항공권, 렌터카, 숙박비, 용돈 합쳐서. 그 외에 다른 돈은요?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엄마 통장을 정리했는데 출발 이틀 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1,800만 원이 빠져 있었어요. 1,800만 원이요? 아버지랑 같이 10여 년 동안 부어온 적금이었어요. 망이 돼서 보통예금으로 넘어온 돈인데 엄마가 현금으로 찾아간 거예요. 누나도 몰랐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 돈을 가져갔는지 저도 오래 생각했어요. 여행 가면서 그 큰 돈을 왜? 박 경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님에게 목돈을 전해주시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요.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지요. 그랬을 거예요. 엄마라면 그랬을 거예요. 수진의 여행 경비 250만, 원의 명숙이 따로 가져간 1,800만 원. 합산하면 약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고원태가 10월에 손에 넣고 11월에 사채업자에게 갚은 돈의 규모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박 경감은 수사 일지에 적었습니다. 동기 확인, 금전.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24년 전의 사건에서 직접적인 물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현장은 이미 굴착기에 의해 훼손되었고 유골에서 사인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국과수 부검 소견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손상 가능성이 있으나 부식으로 인해 확정 불가였지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려면 고원태와 범행을 직접 연결하는 물증이 하나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곳에서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고원태의 딸 고미정이었습니다. 54살. 서울 은평구에서 남편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수사관이 연락을 취하자 미정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버지가 연루된 사건일 수 있다는 말에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러나 수사관이 돌담 아래에서 발견된 유골의 이야기를 하자 미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것이 분명했지요. 수사관이 기다렸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2019년 3월 암투병 끝에 서귀포 병원에서 임종을 맞은 송말순. 마지막 며칠은 의식이 오락가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더니 딸의 손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미전가. 응, 엄마. 여기 있어. 아버지한테 그 해 10월 1일 물어봐라. 미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해가 어느 해인지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소리야? 어느 해? 그러나 말수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고 다음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지요. 장례를 치른 뒤 미정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마지막에 이상한 말 했어. 그 해 10월 1을 물어보라고. 무슨 뜻이야? 고원태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헛소리한 거다. 신경 쓰지 마라. 미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의식이 흐려졌으니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 뒤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봄 뉴스에서 서귀포 남원읍의 옛 민박 부지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온 위치가 아버지의 옛 민박이었지요. 미정은 소파에서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4년 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한테 그해 10월 일을 물어봐라. 미정은 수사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해가 1999년이었던 거 아닙니까?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수사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정의 증언은 수사의 중요한 한 조각을 보태주었지요. 송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입을 다물고 살다가 죽기 전날 밤 딸에게 그 한마디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박경감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물증, 고원태와 범행을 직접 연결하는 손에 잡히는 증거. 24년 전 명숙의 소지품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검정색 손가방과 금반지. 검정색 손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을 것이고 그 돈은 이미 사채 빚을 갚는데 쓰였을 터였습니다. 가방 자체는 고원태의 자백 없이는 찾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금반지는 달랐습니다. 민호가 말했던 그 반지, 아버지 강태수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해준 금반지, 안쪽에 태수 하츠 명숙이라고 새겨져 있던 반지, 명숙이 어디를 가든 절대 빼지 않았다는 손가락에서 평생을 함께한 반지, 유골의 손가락뼈 주변에서 반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빼낸 것이었지요. 돈은 쓰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금반지는 녹지 않습니다. 만약 고원태가 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정적 물증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박경감은 제주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상은 두 곳. 고원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귀포 시내 요양원과 그가 이전에 살던 서귀포 외곽의 주택.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요양원 방 수색에서는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통, 오래된 사진첩, 81살 노인의 소박한 소지품뿐이었지요. 문제는 서귀포 외곽 주택이었습니다. 고원태가 요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살던 집, 낡은 시멘트 블록 주택이었습니다. 미정이 가끔 들러 환기를 시켜주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지요. 수사관 3명이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방마다 오래된 가구와 살림살이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지요. 안방에 장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원목 장롱. 칠이 벗겨지고 경첩이 삐걱거리는 40년은 된 장롱이었지요. 수사관이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위쪽 칸에는 낡은 이불과 한복이 개켜져 있었고 아래쪽 서랍 3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 뭉치. 두 번째 서랍, 말순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화장품과 장신구 몇 점. 세 번째 서랍, 맨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한복 보자기가 접혀 있었지요. 보자기를 들어 올리니 그 아래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뚜껑이 달린 소박한 상자였지요. 수사관이 장갑을 낀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발해 있었지만 분명한 금반지였습니다. 수사관이 반지를 들어 안쪽을 들여다보았지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수 하트 명숙. 수사관의 장갑 낀 손 위에서 그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둔하게 빛났습니다. 2023년 7월 3일 서귀포 시내 요양원 오전 10시 박진우 경감과 수사관 2명이 요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2층 복도 끝 322로 호실로 향했지요.
문을 열자 81살의 고원태가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귀포 시가지 너머로 바다가 보였지요. 57살 때 마당에서 감귤 상자를 정리하며 모녀를 맞았던 사람은 이제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경감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원태 어르신이시지요. 서귀포경찰서 강력반 박진우입니다. 고원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요. 뭔 일이 우가? 박경감이 투명 비닐 봉투를 하나 꺼내 고원태 앞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 금반지가 들어 있었지요. 어르신, 댁 장롱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반지가 누구 건지 아시지요? 고원태의 시선이 반지 위에 멈추었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박경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반지 안쪽에 태수 하츠 명숙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강명숙 씨의 남편 강태수 씨가 결혼할 때 해준 반지입니다. 강명숙 씨가 평생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고원태는 반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돌담 아래에서 두 분이 나왔습니다. 박경감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24년 동안 거기 계셨어요. 어르신 밭이었던 그 감귤밭, 그 돌담 아래에. 나란히. 고원태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요. 어르신이 그해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고원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24년 전에도 저 바다는 저기 있었지요. 감귤밭 너머로 보이던 바다. 돌담 위로 넘어오던 바람. 그 밤의 어둠. 고원태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햇수다. 24년 만의 자백이었습니다. 박경감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의 녹색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지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고원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보였습니다. 24년 동안 돌담 아래 묻어둔 것은 두 사람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 말도 함께 묻어둔 것이었지요. 81살 노인의 입에서 그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원태의 자백은 서귀포 경찰서 조사실에서 사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경찰서로 이송된 고원태는 휠체어에 앉아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81살의 몸은 쇠약했지만 머리는 또렷했지요. 국선 변호인이 배석한 가운데 박진우 경감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첫째 날, 고원태는 더듬더듬 말을 시작했습니다. 문장이 끊기고 말끝이 흐려지고 중간중간 긴 침묵이 이어졌지요. 24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둘째 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물이 터진 둑처럼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어떤 대목에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지요. 셋째 날 진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녹음된 분량은 합계 11시간. 24년간 돌담 아래 묻혀있던 진실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원태의 진술에 따르면 모든 것은 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고원태는 서귀포 시내의 사설 도박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감귤값이 폭락한 해였지요. 애써 키운 감귤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며 고원태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네 아는 사람의 권유로 기분 전환 삼아 화투판에 앉은 것이 시작이었지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놀았습니다. 10,000원, 20,000원짜리 판.
따면 기분이 좋았고 잃으면 다음에 따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판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기면 더 큰 판을 찾았고 지면 잃은 돈을 되찾겠다며 더 큰 돈을 걸었습니다. 포커로 종목이 바뀌었고 하룻밤에 100만 원을 잃는 날도 생겼지요. 통장이 바닥나자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 갚지 못하자 이자가 붙었고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빌렸습니다. 빚이 빚을 물고 늘어나 1999년 8월에는 2,300만 원이 되어 있었지요. 사채업자의 독촉이 거세졌습니다. 전화가 매일 왔고 직접 내려가겠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고원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감귤 수확이 다가왔지만 그해 여름 태풍으로 감귤 절반이 낙과하여 수입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모녀가 왔습니다. 10월 15일 오후 대전에서 온 명숙과 수진. 고원태는 평소처럼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서 나눈 이야기. 명숙이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운 사연. 딸이 돈을 모아 여행을 시켜줬다는 이야기. 그리고 수진이 스스럼 없이 꺼낸 말. 여행 경비로 200만 원을 모았다는 것. 고원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지요. 생각이 바뀐 것은 이튿날이었습니다. 모녀가 관광을 나간 사이 고원태는 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명숙의 검정색 손가방이 이불 옆에 놓여 있었지요. 가방을 열자 하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와 5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가 빼곡했습니다. 2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고원태는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2천만 원이 넘었지요. 수진이 모은 여행, 경비와 명숙이 몰래 가져온 돈을 합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수다. 고원태의 진술이었습니다. 2,300만 원, 딱 그만큼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수다. 그 봉투 안에 있는 돈이면. 그 순간부터 고원태의 머릿속에서 어두운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훔치는 것만 생각했지요. 모녀가 잠든 사이 돈만 가져가면 된다고.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라지면 모녀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민박 주인인 자기가 가장 먼저 의심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원태는 조사실에서 이 대목을 말할 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경감도 조사관들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지요. 10월 17일 밤 모녀의 방에 불이 꺼진 것은 9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고원태는 안방에서 아내 말순이 잠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마당 한쪽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 안에서 쇠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감귤 상자를 만들 때 쓰는 무겁고 단단한 쇠망치였지요. 복도를 걸어 안쪽 끝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잠시 망설였다고도 했지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이불 2채가 나란히 깔려 있었고 두 사람이 잠들어 있었지요. 가까운 쪽이 명숙이었고 안쪽이 수진이었습니다. 고원태는 먼저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잠든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낮에 바다가 이렇게 파란 건 처음이라며 웃던 얼굴, 딸이 돈 모아서 여행시켜줬다며 고마워하던 얼굴. 고원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쇠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이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떴지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기도 전이었습니다. 고원태는 수진에게도 쇠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조사실에서 이 부분을 진술할 때 고원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렸지요. 조사가 중단되었고 의료진이 들어와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30분 뒤에 재개되었을 때 고원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 24년 동안 매일 꿈에 나왔수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범행 후 고원태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시간이 없었지요. 시신 두 구를 모포에 싸서 감귤밭으로 옮겼습니다. 밤이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민박에서 감귤밭까지는 20m도 안 되는 거리였지요. 밭, 가장자리 돌담 한 구간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돌담은 시멘트 없이 돌과 돌을 맞물려 쌓은 것이라 하나씩 드러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현무암 돌을 혼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손에 피가 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돌을 치운 자리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들었지요. 제주의 현무암질 토양은 단단했습니다. 삼날이 들어가지 않아 곡괭이로 바꿔가며 팠습니다. 새벽까지 걸려 겨우 70cm 정도를 파낸 뒤 시신 두 구를 나란히 눕혔습니다. 흙을 덮고 그 위에 돌담을 다시 쌓았습니다. 원래 있던 돌담처럼 보이도록 돌의 크기와 배치를 맞추었지요. 고원태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돌담 쌓는 법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으니 남들이 보아서는 새로 쌓은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8일 고원태는 모녀의 렌터카를 몰고 나갔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달려 절벽 위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열쇠를 운전석 시트 위에 두고 수진의 가방을 뒷좌석에 놓았지요. 가방 안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넣어두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고원태는 해안도로를 따라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4km 거리. 새벽녘이라 길에 사람이 없었지요. 민박으로 돌아와서 명숙의 검정색 손가방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손에서 빼놓은 금반지. 손가방은 바다에 버렸습니다. 절벽 근처가 아닌 다른 해안의 외진 곳에서 던졌지요. 무거운 물건을 안에 넣어 가라앉도록 했습니다. 현금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한꺼번에 쓰면 눈에 띄니까요. 한 달을 기다렸다가 11월에 사채업자 김영철을 찾아가 빚 전액을 갚았습니다. 금반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느냐는 박경감의 질문에 고원태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수다. 그냥 못 버렸수다. 그걸 버리면 진짜 끝인 것 같아서. 무슨 뜻인지 고원태 자신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지요. 아마도 두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에 대한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어찌 되었든 그 반지는 24년 동안 장롱 맨 아래 서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복 보자기에 쌓인 나무 상자 안에. 고원태가 요양원으로 옮긴 뒤에도 빈집의 장롱은 그대로였고 반지도 그대로였지요. 결국 그 반지가 고원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내 송말수는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원태의 진술에 따르면 말수는 범행 당일 밤 인기척에 잠이 깨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가 났고 바깥에서 삽질 소리가 들렸지요. 말수는 창문 너머로 감귤밭에서 삽을 든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녀의 방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지요. 말순이 남편에게 따졌을 때 고원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가면 나도 끝이고 너도 끝이다. 미정이도 끝이야. 딸 미정은 당시 30살, 막 결혼한 새댁이었지요. 아버지가 살인범이 되면 딸의 인생도 끝장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말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남편과 같은 진술을 했지요. 눈을 마주치지 못한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창수 경위가 수첩에 적어둔 시선 회피는 24년 전 말순의 양심이 보낸 유일한 신호였던 셈이지요.
그 뒤로 20년, 말수는 그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감귤 밭에 나가 귤을 딸 때면 돌담 옆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돌담 아래에 누가 묻혀 있는지 알면서도 매일 그 옆을 걸어야 했지요. 2019년 봄 암 판정을 받은 말수는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병상에서 보낸 마지막 달,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는 남아있지요. 임종 전날 밤 딸의 손을 잡고 남긴 한마디. 아버지한테 그해 10월 1을 물어봐라. 그것이 송말순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이 죽기 하루 전에 딸에게 남긴 단서. 4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 그 한마디가 마침내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고원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지요. 검찰은 고원태의 범행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과중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투숙객이 소지한 현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후에는 시신을 자신의 토지에 매장하고 렌터카를 해안 절벽에 유기하여 바다 사고로 위장했다고. 이후 24년간 범행 사실을 은폐하며 생활했다고. 고원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24년간의 양심의 가책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 증거인멸의 치밀함, 그리고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은폐를 무겁게 보았지요. 재판 과정에서 유골과 함께 발견된 일회용 카메라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국과수 영상분석실에서 카메라 내부의 필름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지요. 24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기에 필름의 상태는 매우 나빴습니다. 24장의 사진 가운데 19장은 손상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했지요. 그러나 5장이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 나란히 선 두 사람, 명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지만 얼굴 가득 기쁨이 담겨 있었지요. 수진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중문 해수욕장 모래밭에 앉은 명숙. 김밥을 한 손에 들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발치 가까이 밀려와 있었지요. 세 번째 사진. 민박 마당에서 귤을 양손에 들고 포즈를 취한 수진. 귤 껍질이 한쪽 벗겨진 채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해안 올레길에서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명숙. 억새밭 사이로 바다가 보였지요. 다섯 번째 사진. 민박방 안에서 수진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명숙이 작은 밥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엽서였지요. 군대에 있는 아들 민호에게 쓰던 엽서. 민호야, 엄마 지금 제주도에 왔다. 누나가 데려왔어. 그 엽서는 끝내 붙여지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사진들이 대형 화면에 띄워졌을 때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지요. 24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져 가던 그 얼굴이 사진 속에서 선명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삼킨 울음이 그 어깨 위에 전부 올라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2023년 12월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 고원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이렇게 밝혔지요.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투숙객 모녀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토지에 매장하여 24년간 은폐하였습니다. 피해자 강명숙은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였고 강수진은
그 어머니에게 생애 첫 여행을 선물한 딸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유족 강민호는 24년간 가족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범행의 동기, 수법, 은폐 기간과 방법, 유족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합니다. 고원태는 선고를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항소하지 않았지요. 81살에 징역 20년.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형량이 24년간 돌담 아래에 누워 있어야 했던 두 사람의 시간에 비해 무겁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2024년 1월, 강민호는 제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10월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던 그 여행도 아니었지요. 서귀포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와 누나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유골을 작은 함 2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 함은 명숙의 것, 다른 한 함은 수진의 것. 하얀 천으로 감싸진 함은 생각보다 가벼웠지요. 민호가 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4년 만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서 DNA 결과를 들었을 때는 나오지 않던 눈물이, 법정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을 때도 소리 내지 못했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함을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지요. 그 울음은 민호만의 것이었으니까요. 제주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무릎 위에 2개의 함을 올려놓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택시 창밖으로 바다가 스쳐 지나갔지요. 쪽빛 바다였습니다. 24년 전 어머니와 누나가 이 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보았을 바다. 어머니가 바다가 이렇게 파란 건 처음이라며 감탄했을 바다. 누나가 운전하며 내일 더 예쁜 데 갈 거야 라고 말했을 바다. 그 바다가 오늘도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4년 전과 똑같이 민호는 무릎 위에 함을 살며시 쓸었습니다. 엄마, 바다 예쁘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대전에 도착한 민호는 두 사람의 유골을 아버지 강태수 곁에 안치했습니다. 대전 교외의 작은 납골당, 32년 전 먼저 떠난 남편 옆에 명숙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도 아버지 곁에 자리를 잡았지요. 납골당 앞에서 민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누나 데리고 왔어요. 아무도 없는 납골당에 민호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오래 걸렸지요. 24년이나. 민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납골함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국과수에서 복원해준 성산일출봉 정상의 모녀 사진이었지요. 명숙이 환하게 웃고 수진이 어머니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엄마, 그때 많이 좋았지요? 수진 누나도. 바람이 납골당 지붕 위를 스쳤습니다. 1월의 찬바람이었지만 민호는 춥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나무와 먼지와 세월이 섞인 냄새. 24년 동안 매일 맡아온 냄새였지요. 민호는 어머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한 번도 닫지 않았으니까요. 부엌 못에는 여전히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빗과 핸드크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창으로 오후 늦은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마루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지요.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호에게는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24년 동안 텅 비어 있기만 하던 이 방에 무언가가 돌아온 것 같은, 차가웠던 공기가 한 겹 따뜻해진 것 같은,
누나도 왔어.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겨울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24년 전 제주 민박 마당에서 수진이 카메라에 담았던 감귤밭 너머의 노을과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강명숙과 강수진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고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